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지금 사전투표 중이죠. 오후 1시 방금 전 현재 15.44%? 이게 지금 오후 1시 통계 맞습니까? 예, 지금 1시 40초 지나고 있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군요. 최고는 역시 전남 24.55%고요. 대구가 10.97%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네요. 편안하게 사전투표를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주말 본격 토론 끝장토론 각설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끝장토론 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의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전투표 하셨어요? 예, 막 하고 왔어요. 네, 저도 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율이 4년 전보다 조금 높대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저도 사전투표를 가보면 대선 때는 막 30분씩 기다리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줄을 안 설 정도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대선 때 워낙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지난번 4년 전보다는 조금 높다니까. 근데 사전투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 막 사전투표가 높아지면 그만큼 본투표가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 사전투표에 익숙해지는 거죠, 점점. 많이 홍보가 돼서 이제 사전투표라는 개념보다는 분할투표. 맞아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니까요. 예, 예. 지금 양당의 자체적인 어떤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그거 어떻습니까? 좀 아까 일부에 김경진 전 의원은 굉장히 몸살이며 조심조심 하던데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투표율이 지난 2018년도는 60%였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높아지면 이제 국정 지지도가 일단 높고 좀 높아졌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투표 결과로 이어지려면 투표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게 되면 어차피 양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 양상이 플러스 알파 되는 만큼 국민의힘의 유리한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분위기는요? 저희들은 굉장히 걱정스럽죠. 지금 당내 분위기도 혼란스럽고 지도부도 그렇고 말씀처럼 일단 국정 지지도가 어쨌든 과반 넘고 정당 지지도 40% 이상 여당에 나오고 있어서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거라서 지지자들이 좀 투표장에 나와 주십사 하고 이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윤기찬 변호사. 저는 원래 손흥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또 월요일 자기 때문에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예. 이제 각광받는 것이 박수이든 아니면 야유이든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 분이라서 일단 뜬 인물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계열 정당도 예전에 당이 막 안 좋을 때 국민적 지지를 덜 받을 때 보면은 당내 싸움이 격화돼요. 맞아요. 네. 지금도 민주당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쨌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말씀들인데 시기와 맞물려서 당내에 상당한 파문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뜬 인물로 제가 골랐습니다. 예. 뜬 인물로 고르시면서 그게 박수이든 야유이든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니까 별로 대꾸할 말은 없네요. 확실히 뜨긴 떴으니까. 아니 근데 상당히 시기나 이 선택을 저는 정치적 감각이 있다고 보는 것이 어쨌든 선거 외통수일 때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선거 전략으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전략인지 아니면 당내 당권을 위한 서로 간의 쟁투인지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인지 내부 실제 목적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포장이 잘 된 문제 제기다. 이 대목에서는 현 변호사가 할 얘기가 참 많을 텐데 네. 좀 이따 이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요. 자,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 뜬 인물은? 저는 권선동 의원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합의안 파기하고 이러면서는 굉장히 이제
윤멀건된 거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한덕수 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됐거든요. 스스로 고사했죠. 스스로 고사했지만 어쨌든 권선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뭐 관철한 거죠, 뜻을. 관찰한 거죠. 그러니까 멀관이 되다가 이제 핵관이로 복귀하는 수순인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대통령 임기 초반이기 쉽지 않아요. 당정 관계, 당정 관계에서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이제 책임 총리란 말을 쓸 수 없게 됐죠. 어쩌면 약간 허수아비처럼 돼버렸고 실권이 없는 이제 왜냐하면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거는 총리가 본인 사람을 쓰게 돼 있거든요. 예. 어쩌면 비서 역할 거의 하는 건데 그런 사람도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됐으니까 한덕수 총리는 이제 약간 허수아비 총리가 됐고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제 멀관이 될 뻔하다가 이제 핵관으로 복귀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장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권성동 의원의 비토의 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고사하는 형식으로 일단 이건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을 현근택 변호사가 한덕수 총리가 허수아비 총리가 된 거다라고까지 표현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잘못된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권성동 의원이 문제 제기를 본인 스스로 독단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사를 종합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문제는 제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비서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각 부서의 정책을 조율하거나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직전 정부에서 그냥 일반적인 직업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고 경제수석이라는 것은 정무직이거든요. 그럼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해서 집행을 위한 전 단계에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 밑그림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고 그거하고 이제 뭐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은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이번 대선 때 보면 실패했다라고 자체 평가를 했던 정책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 또 와서 밑그림을 그린다. 조율한다. 통합한다. 저는 이건 윤종원 씨가 본인 스스로가 애당초에 난 안 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 사안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기한 문제가 저는 일응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심이죠. 어찌 보면. 당의 의견일 뿐만 그렇죠. 아니고 국민적 의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니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서민들 지갑을 부풀려서 경제를 이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서민들 지갑을 더 얇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이런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 다시 또 국무조정실장으로 와서 정책을 조율한다.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핑계예요. 핑계? 네,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 자체가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왔던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도 그런 얘기 했었죠. 예전에 노무현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분이다. 했죠. 그러니까 협치 차원에서 하는 거다. 국무조정실장이 뭐 장관급이긴 합니다만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두고 이렇게 당정 간의 논란이 돼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거는 총리가 총리 자리죠. 그렇죠. 총리가 본인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비서실장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니 총리가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 쓰겠다는데 당에서 반대해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총리가 책임 총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자기 한 자리도 자기 사람 못 쓰면 그게 총리가 식물 총리지 뭐 책임 총리가 그러니까 현 변호사는 이걸 권력 투쟁 양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밀린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말로는 협치고 뭐 책임 총리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실권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원래 첫 총리나 첫 장관이 이런 사람은 무게가 실리거든요. 첫 총리도 무게가 실리는데 첫 총리가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국무조정실장에 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노해서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총리는 허수아비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지난 정부 때 뭐라 그랬냐면 심지어 감사원장한테 독립성 있는 감사원장한테 국정철학 공유하지 않으면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분을 갖다 국무조정실에 앉혀서 국정을 조율한단 말이에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 성장은 이름만 말만 바꾼 거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윤종원 그분이 상당히 경험도 많고 국제기구와 친분도 많고 해서 분명한 인재는 맞습니다만은 정부 초기에
국정을 밑그림 그리는 초기에 와가지고 예전에 실패한 정책을 조율했던 분이 와서 또 한다. 일단 모양새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총리가 무리수를 두신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그럼 왜 이 사람을 지명했다고 보세요? 아마 이제 국제기구와의 관계나 또 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본인하고 어떤 정책적인 그 입장이나 그 같이 일할 수 있는 바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만한 정책을 입안했다 그러면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일단 국정 운영 기조가 서로 달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은 길게 하지만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추천한 사람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건택 변호사가 바라보는 이 권력 투쟁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부적절했다. 그냥 그 얘기로군요. 좋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로 넘어갑시다. 윤기찬 변호사. 저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을 꼽고 싶습니다. 박지원은 뜬 인물, 네. 윤호중. 왜냐하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을 밟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당을 위한 것이든 개인의 어떤 다른 스케줄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기타 정치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586에도 윤호중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처리를 미진하게 했던 부분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컨대 이런 거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충실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선대위원장의 역할에 충실해서 그걸 반대하거나 지금 아니다라고 했던 것인데 멀리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일단 명분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한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좀 약간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선거 국면에 이런 것들이 밖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대 혁신안을 얘기하는데 더 젊은 민주당 그러면 지금 민주당 늙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책임지는 민주당 그럼 지금 민주당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한 민주당 그럼 지금 민주당은 어떻다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솟구치게 만드는 구호들이 난무하게 되면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의문의 일패의 대상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 민주당 내분을 윤기찬 변호사가 거론하셨는데 조금 이따 토론할게요. 현 변호사한테는 발언 기회 2번 더 드릴게요. 자, 금주의 진인물 현건택 변호사는? 저는 한동훈 장관을 안 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대부분 한동훈 장관이 장관 임명하고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약간 우려 섞인 태도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별 문제 없다. 임명해야 된다. 이쪽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 보수 언론들도 대부분 비판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권력이 집중된다. 지금 소통령 왕 장관 얘기로 하면 만사 한통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권력이 몰리면 사람들이 다 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우려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느냐 미국식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권력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럼 총리라든지 앞으로 부총리 장관 하는 사람들이 다 한동훈 장관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진인물로 썼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뜬 인물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비판적이니까 진인물이다 이 얘기죠. 자, 이 대목도 우리 윤기찬 변호사 발언 기회는 잠시 후에 후반부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기찬 변호사가 뜬 인물, 진 인물로 박지원 또 윤호중 두 공동비대위원장을 언급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지금 선거가 임박해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공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까지를 봤을 때 상당히 열세로 보여지고 근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하는데 고성이 오고 갔다. 책상을 치고 밖으로 나갔다. 이런 거 하나하나는 사실 큰 뉴스란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열세에 있는데 지도부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현근택 변호사 한 말 해보세요. 안 좋은 집안에 더 안 좋게 가는 거죠. 지금 선거도 지금 전체 국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율도 안 좋고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다 저희들이 불리한 상황인데 당내 내분까지 있으니까 저도 지역에 다니고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아침 저녁 이렇게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중앙당에서 도와주지 못할 만큼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저 까먹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봉합해 가고 그다음에 모습이 더 중요한데 봉합되는 모습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했다가 다시 또 번복하는 과정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왜 너는 박지원 위원장을 비대위원장까지 시켰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물론 뭐 추적단도 하시고 활동하고 불꽃 추적단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한 건 맞는데 정치라는 거는 또 시민단체와 좀 다르거든요. 정치 영역이 있는데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당대표잖아요. 당대표라는 건 전체 선거를 책임지는 위치. 특히 지방선거는 더 그렇습니다. 대선은 대선 후보가 끌고 가는데 지방선거는 사실은 후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당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적인 경험은 없어요. 정무적인 경험 없는데 좀 저는 다른 건 없어요. 586 용태 저도 항상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문제 있는 의원들 징계해야 된다. 저도 항상 동의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해야 되느냐. 시점의 문제, 그렇죠. 방식의 문제. 그렇죠.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거가 어려운 국면에서 이 당이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 보이면서 정당 지지율도 하락하는데 그게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투표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우리 이렇게 중앙당이 이렇게 뭐 어찌 보면 내분에 있는데 우리가 왜 투표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민주당의 기본 지금 선거 전략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우리 당 지지자들이 최대한 투표를 하게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그 전략 그렇죠.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1번 원인이 이 지도부의 내분 사태인데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악재 중에도 악재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책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지원, 윤호중.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조금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무 감각이 없어요. 너무. 근데 그 어찌 보면 윤호중 위원장이 사전에 그런 걸 좀 잘 조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제가 얘기도 보기에는 있죠. 박지원 위원장이 뭐 누구 얘기를 듣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근데 돌출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윤기찬 변호사 말씀처럼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선거가 지금 코앞이고 이 문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를 굳이 얘기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먼저 제기한 거거든요. 저도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 해라 말아라 할 건 아닌 것 같고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뭐 누가 상임이고 선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바꾸면 선거에서 이기려고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근데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어떤 목적이요? 예컨대 이게 선당우사의 자세가 아니고 선사우당이다. 마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뜻이 있거나 또는 본인과 연결된 플러스 알파 세력의 뜻이 있다면 그럼 다 이해가 돼요. 지금 갑자기 선거 며칠 안 놔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방선거에서 어렵다고 자주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정치적인 혼란계 입지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일단 명분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그 혁신안을 내게 되면 이걸 거부하기는 어려워요. 당에서. 그리고 명분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 주체가 바뀝니다. 누군가 같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책임 주체 면에서 조금 더 떨어지게 돼요. 또 하나는 이게 그 당권과 관련돼서 보면 586 나가라는 소리를 아니 서울시장 송영길 후보가 586 뛰고 있는데 지금 586 용태론이 나오게 되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당권과 관련돼서 보면 또 이게 또 납득이 돼요. 그 여러 가지 면을 박지원 보면 위원장의 자기 정치다 이 얘기인가요? 자기 정치 아니면 뭐 그 또 다른 뭔가 이 플러스 알파 세력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예요? 또 다른 뭐 당권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왜 지금 하필 외통수거든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 외통수 친 거예요. 상당히 전 정치적 감각이 있다. 그런 목적을 상정해 둔다면. 근데 이런 분란을 일으킨 책임 때문에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론으로 돌아오진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지게 되면 일단 지도부의 책임론은 불거집니다. 무조건 다 물갈이 해야 돼요. 박지원 위원장도 지도부죠. 그렇지만 박지원 위원장은 어느 순간에 나는 이 당기역을 위해서 던졌다. 이런 식의 다소 그 개혁의 주체가 되죠.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현 변호사 말해보세요. 말이 안 돼요. 지방선거 폭망하기 바라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정치적 관점에서는 탁월하다 이런.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패착이죠. 왜냐하면 지도부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정치를 아주 하던 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고 이런 상황이 모르겠지만 현재는 어쨌든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비대위원장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정치를 한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니 선거 국면에는 개인 정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선거에 이기는 게 우선이거든요. 당연히 선거 패배하면 본인한테 책임 돌아가는 거고 마치 이거를 그러니까
선거 패배하게 되면 지도부 물러나고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당대표 되는데 유리한 거 아니냐 이제 그 구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우설 소위 말하는 최근에는 같은데 그것도 성립이 안 돼요. 이재명 후보가 선거 패배하면 본인한테 책임이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까지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의 생각인 것 같긴 하지만 좀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나 시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배우설은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고문을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예. 앞장서서 지지하는 2030 여성 소위 개딸 그룹이 양아들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제일 비판하는 게 박지원 위원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태 이것도 좀 다르죠?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결국은 그 배우설 얘기하는 근거는 이재명 후보가 추천했다 이 정도인데 그거잖아요. 근데 추천한 다음에 이제 뭐 배후 조정하냐 그건 아니죠. 지금 말씀처럼 사실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비판했던 게 그분들이 제일 먼저 사퇴해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어쩌면 그 이른바 개딸 그룹에서의 박지원 위원장 비판이 나오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거기에 맞받아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양상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워딩 중에도 보면 팬덤 정치를 극복하고 대중 정치를 한다. 그 팬덤 정치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팬덤 정치 그렇죠. 이런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배후 조정하고 있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럼 윤기찬 변호사도 지금까지 요 얘기는 동의하죠. 그러면 배우가 누구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플러스 알파 세력이.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혼자만의 단독 플레이로 보진 않아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사과를 또 한번 하셨어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예. 저 선거 국면에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놓고 바로 다음에 5대 그 공동 유세문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또 직격을 했어요. SNS를 통해서. 그리고 유세장에도 안 갔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행보가 정치적이다. 상당히 이게 선거 전략으로 보기에는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배우설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나빼드다. 나쁘지 않다. 그래요? 이런 현상이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온통 부정적인 시선이 확 돌아가요. 첫 번째.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예. 총괄선대위원장이 가장 큰 선거의 패배 책임을 져요. 책임지죠. 그런데 이 선거 패배는 누가 책임지게 되죠 나중에? 이거 뭐 중간에 이런 분란 때문에 진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인천, 경기, 서울, 오늘 같은 경우 뭐 제주까지 뭐 공항 문제 때문에 이런 식의 본인이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졌다고 평가받는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할까요? 재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당권 멀어집니다. 예. 네. 그럴 때 이렇게 중간에서 누가 툭 쳐주면 본인이 교사했든 아니면 뭐하든 나빼든 거죠. 나쁘지 않아요. 이재명 지사. 너무 정치 공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당이 망하면 이재명 후보가 살고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지금 이재명 후보 아시겠지만 개항에 팽팽하게 되거든요. 개항에서 예. 만약에 진다 그러면 정말 치명적이죠. 그다음에 경기도 자기 코가 석자죠 사실. 그럼요. 지금 말씀처럼 뭐 나중에 뭐 선거가 지고 일단 진 다음에 책임론이 지면 본인한테 책임이 안 오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여유로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국민의힘 생각이 아닙니다. 윤기찬 변호사의 분석이 이게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약간 추리소설 같아지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윤기찬 변호사의 분석 그대로를 동의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어느 당에서건요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올 때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법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잠복돼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 지도부 간의 분란은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거의 좀 예고한다고 할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586이라고 나오지만 586이라고 특정되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대선에도 우리 당에 논란이 됐던 게 3선 이상은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요게 이제 소급 적용이냐 뭐 앞으로냐 이러다가 앞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되냐 앞으로 3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럼 이제 소급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확정지어서 뭐 원칙으로 못 정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3선 초과 금지가 전당대회 때 만약에 이걸 우리가 당원 단계에 넣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이제 특정이 딱 되죠. 그렇죠. 3선 초과에 몇 분이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이제 말씀처럼 뭐 중진 후퇴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당대회에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그 뭐 꼭 86이다 뭐라고 지칭하기보다도 지금까지 정권을 이끌어오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당내 세력 그 세력들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앞장선 것보다는 조금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쟁하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시기를 보면 선거 국면에 선거에 대한 책임론의 밑그림을 딱 그려주는 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뒤에 당권하고 연결이 안 됐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도 망해봐서 아는데 국내심 전신 정당들도 보면 한참 당세가 안 좋고 성과가 안 좋을 때는 항상 내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분이 우선입니다. 그때는 어차피 선거는 지는 거고 그럼 다음에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당을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부터 분명히 민주당 안에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요. 따라서 그에 대한 하나의 반영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게 선거 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선거 끝난 다음에 싸워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선거 때 싸우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자, 그 책임론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서 결국 민주당이 뭐 그렇다고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한 번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완전히 전열 재정비 그것도 어려워요. 앞으로 몇 년 걸친 그 과정의 시작이다. 이 정도로 분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교통정보 잠깐 알아볼까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조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정도 이길 거라고 보시는지 양당 모두 공의.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그 국민의힘은 이게 원래 엄사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냥 제가 뭐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대로 말씀을 드리면 최대는 13개겠죠. 예를 들면 지금 17개 중에 민주당이 전통적 강세 지역을 분류됐던 광주, 전남, 전북. 세 곳하고 호남 세 곳하고 제주 네 곳. 네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3곳이 돼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최대치 이기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세종을 얻어가고 그럼 5곳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경기, 인천, 충남, 강원 여기서 한 곳 더 가져가면 6곳이 됩니다. 민주당. 예. 요건 제가 민주당의 최대치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판세대로 하면 그러면은 6곳이니까 나머지 11곳.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1곳에서 13곳 사이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저는 뭐 저희 당에서 7곳 이상은 할 거다. 맥시멈 한 10곳 정도로 보고 있는지 말씀처럼. 윤 변호사는 최대가 6이라는데 최소 왜냐하면 7.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 일단 호남 세 곳과 제주는 앞선다고 보면 이제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세종, 강원 중에 이제 2군데 이긴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대전, 세종은 저희들이 좀 앞서는 것 같고요. 예. 강원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 대전은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충남도 사실은 여론조사마다 좀 다릅니다만 양승조 도지사가 어쨌든 예. 현역이기도 하고 좀 우세에 있다고 보고 경기도도 사실은 김은혜 후보가 많이 치고 나온 것 같지만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로. 그래요? 예, 김동연 후보가 의외로 인물론에서 앞서고 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여론의 당 지지율은 앞서거든요. 앞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데 뭐 사실은 강윤석 후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봐서 저희들은 한 7곳에서 10곳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는 그 실시된 기간마다 너무 들쑥날쑥 해가지고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충남도 사실 양승조 후보가 강하신 분이죠. 그런데 최근에 또 무슨 피소당한 일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박모 의원이 뭐 관련돼 성대본부장으로 뭐 내정됐다 어쨌다 이런 또 연관도 있어 보이고 그 아마 그 민주당 입장 쉬운 지역이 아닌 것 같고요. 인천은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보고 그러면 강원도 경기거든요. 경기. 예. 뭐 세종은 저희가 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볼 때. 대전도 저희가 이긴다고 봅니다. 추세로 보면. 근데 경기가 관건인데 경기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크게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김동연 후보의 부정적인 면이 지금 막 부각되고 있다고 좀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장점으로 치부됐던 어떤 정책적 위성 이런 부분도 토론해 보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경제부총리로 경제사령탑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고요.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시지만 그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의 업적이 지금 부정적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 갇혀 계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본인의 중도 확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한계가 있다고 봤지만 꼭 그렇지 않았다.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중도적 확장력을 보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는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충남 박원주 의원이야 저희들이 할 말 없는데요. 그 피소권은 이제 4년 전 일인데 좀 이상하죠. 4년 전에 당선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뭐 있었던 일인데 뭐 억지로 술을 마시려 했다는 얘기인데 제3자가 또 고발한 거예요. 4년 전에 일을 했다. 좀 이상하죠. 팩트도 보면은 그 고발 내용도 보면 뭐 술을 마시기 싫었는데 억지로 술을 마시라 그러면서 어깨를 어떻게 짚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이제 공작이다. 맞고소했죠, 바로. 그렇죠. 왜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4년 전 선거 당선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술 마실 때 있었다는 일이라는데 좀 이상하고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김은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계속 재산 축소 문제가 강용석 후보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공시지가로만 신고해도 3년 동안 계속 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분이 또 재산이 뭐 200억대 이상 되는데 분당에는 아마 뭐 보증금 1억 신고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아마 뭐 38평형 판교던데 월세 살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경기만 뭐 재산세 얘기하지만 재산은 다 서울에 있고 애들은 다 또 딴 데 가 있고 이런 게 아마 제가 보기 여론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근데 김동연 후보 하나 균형 맞추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방금 기회만 드리면 선거가 임박하니까 상대 후보 공격들 하시는군요. 아니,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도 강용수 후보가 마찬가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뭐 박모 씨 아주대학교 비서로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그분이 기재부로 김동연 후보가 오자마자 또 따라왔잖아요. 들어가기 힘든데 기재부에 들어왔어요. 한 명 공무원인데 거기 잘 알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다시 또 기재부 공무원 그만두니까 이분은 다 아주대로 복귀를 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직장들인데 왔다 갔다 자유롭게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가 사단법인 차리니까 또 나와서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취업적인 절차 경로를 볼 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직장들인데 이렇게 손쉽게 들어가냐. 이것도 사실은 의혹의 제기 대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김은혜 후보는 할 말 없죠. KT에 본인 지시대기에 친척을 넣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추천했다고 인정했으니까. 아무튼 기회만 있으면 이게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흐르는 참 이런 어떤 선거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자, 우리 윤기찬 변호사는 최소 11에서 13곳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는 최소 7에서 10곳 최대치로 잡은 곳 합하면 우리 광역단체가 23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결과는 없으니까. 원내대표 선거하고 비슷하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정현정 씨. 네, 요 며칠 더위가 주춤하나 싶었는데요. 주말인 오늘부터는 다시 낮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으니까요. 오늘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요.